그 다음에 이제 성장과 발달에 보면은 우리가 면역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타민 A예요. 제가 2005년도에 아프리카 학회를 갔을 때 거기 이제 아프리카 비행기 안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타민 A 보내주고 운동을 해요. 왜? 아프리카 아이들이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실명하고 이제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성장 호르몬에 관련된 게 비타민 A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비타민 A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D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오메가3는 뇌 발달.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주면은 상관이 없고 그 운동을 열심히 시키면 돼요. 근데 최근에 청소년들 아이들이 뭐 학업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결국은 햇빛 노출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외에 뭐 이런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애들의 면역 증강에 관련된 건 뭐냐? 바로 장이에요. 장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 건강에서 제대로 이제 영양 상태가 유지돼야지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되면서 성장과 발달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배 아픈 증세도 많고 다양하게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유산균은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중에 하나예요. 말 그대로 면역력이 감소가 되면은 성장과 발달에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비타민 A, C, D, 아연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장 건강이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복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성장, 신체에 비해서 결국은 정신적인 성장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요새는 이 옛날에는 보지 말아야 될 게 너무 요새는 너무 쉽게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상부터 해갖고 유튜브부터 해갖고 정말 애들한테 이게 보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건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모방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은 정신적인 질환이 자주 오는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서 자주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주 대화를 통해서 해주고, 그리고 특히 이 호모시스틴이 많이 상승합니다. 호모시스틴은 뭐냐면은 아미노산이 탈메트라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이에요. 그럼 얘가 그 작은 혈관들의 손상을 줘버려요. 그래서 특히 이제 뇌쪽 혈관들의 손상을 줘서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 흥분이나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호모시스틴이 높게 되면은 뇌졸중이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피롤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이게 상승할 때 불안, 심각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비타민 B군인 692가 이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비타민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애한테 이제 빈혈이 있는 경우, 그때 이제 가급적이면 고기를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안 되는 경우, 고기를 먹었는데도 계속 빈혈이 온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철분제를 주고,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그리고 비타민 D보다는 햇빛 노출, 낮 시간에 그게 훨씬 더 좋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비타민 D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영양 상태에 잘 편식을 잘하는 애다. 그럼 종합 비타민 하나 주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말 그대로 종합 비타민 하나 주고 그다음에 유산균 이렇게 주는 거고, 그리고 운동을 잘 안 하고 햇빛 노출이 없다. 그럼 비타민 D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진짜 애들을 위해서 뭐 면역 증강제도 뭐 주고 이것도 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해가 돼요. 그리고 그게 너무 많아져요. 보면은 한 움큼씩 돼버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주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오히려 그 애한테 스트레스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유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모 비타민이라고 해갖고, 이 산모 비타민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이제 바로 프리네탈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 이 세계 2차 대전 때 이 막바지 때 이제 1944년이었죠. 이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독일군이 이제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모들이 결국은 영양이 제대로 섭취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태아한테 영양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태아한테 안 좋으면은 이 태아가 난 다음에 얘가 잘 먹고 괜찮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유전자 변환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난 태아에서 또 그 다음 세대로 가도 똑같이 영양 상태가 안 좋았는 애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임산부들의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후손까지도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좌우지간 일을 하더라도 줄여야 되고, 가급적이면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영양 성분들 첫 번째, 옛날에는 철분을 많이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빈혈이 있고 임산부니까 철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철분제를 줬는데 오히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철분제를 불필요하게 먹으니까 더 안 좋아졌다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철분이 부족할 때 산모들한테 주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 빈혈이 있게 되면 태아가 저체중아가 생기고 뇌 발달에 문제가 오고 분만 중에 출혈로 인해서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철 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철분을 유지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그 혈관을 또 손상을 시킬 수 있고 간이라든 심장을 또 딱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시기는 언제냐? 임신이기 때요. 임신이기 때는 굉장히 많이 발육도 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적으로 1기 때, 3기 때는 혈액 검사를 꼭 하고 부족하면 줘야지, 부족하지 않을 때 주는 건 오히려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엽산이에요. 엽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먹는 영양제 중에 하나인데, 이 영양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신경관 결선증이라든지 신생아 기형 발생들이 이제 증가한다는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그 중국에 있던 중국 어떤 한 지방을 보니까 이 그 신생아 기형들이 발생이 굉장히 늘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지역이 특징적으로 엽산 섭취가 적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산모들한테 엽산을 주니까 기형아가 이제 출산을 안 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산모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엽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엽산만 줄기차게 먹어버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타민 B12 결핍이 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산후풍이라고 또 해요. 애를 낳고 나서도 손발이나 이런 게 계속 목 쑤시가 아프다. 그거의 일정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비타민 B12 결핍이에요. 이거는 비가역적인 신경병성 통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임신을 할 때는 엽산만 주는 게 아니라 비타민 B12도 항상 같이 줘야 된다.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비타민 D입니다. 산모들이 햇빛 노출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비타민 D 결핍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태아한테도 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태아가 이 뼈가 바르고 잘 안 되는데, 이 뱃속에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도 9살까지는 계속 성장을 못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하나는 그리고 C 색이라고 하고 제왕절개술 확률이 4배 이상 이제 증가한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크롬인데, 크롬은 뭐냐면은 임신 중에서 이 크롬이 부족하게 돼요. 그럼 뭐가 된 문제가 되면은 임신성 당뇨가 잘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라도 임신 때 이 임신성 당뇨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임신 기간 중에 크롬을 꼭 섭취해 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통 이 권장 용량은 한 25에서 50 마이크로그램 정도 있는 걸 먹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태아의 뇌발달에 꼭 필요한 게 뭐냐? 오메가3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콜린, 이 것들이 뇌의 발달에 필수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콜린의 하루 섭취량은 뭐 하루 450mg 섭취로 권장돼 있지만은 실제 산모의 섭취량은 300mg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메가3는 그 임신 7개월부터는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 태아의 뇌발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옛날에는 그럼 임산부들은 어떻게 했냐? 옛날에 임산부들은 생선을 통해서 오메가3를 섭취를 했어요. 근데 그럼 최근에 임산부들도 생선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최근에 임산부들은 생선 섭취를 제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다가 오염이 되면서 수은 중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임산부들의 생선 양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리고 대신 그럼 내 애 태아를 위해서 오메가3를 외부에서 먹는데, 이 DHA가 300ml 이상 된 함량의 오메가3를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보통 이제 그 기수에 따라서 단계별의 임산부 이게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새 그 임산부 산모 비타민에는 뭐 크롬하고 콜린까지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빈혈이 있는 경우 철분제를 주게 되고,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B12는 옛날에는 줬는데 최근에 이제 그 종합 비타민, 임산부들 비타민 보면은 엽산하고 비타민 B12 함량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함량이 높게 나온 걸 그냥 종합 비타민식으로 하나 고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 먹어야 된다면은 비타민 D하고 오메가3예요. 그리고 그에 플러스해서 유산균, 이 정도가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6, 9, 12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 6, 9, 12가 왜 그 비타민 중에 비타민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B군 중에서 6, 9, 12를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이게 호모시스테인이랑 이제 관련을 맺고 이거를 떨어뜨리는 게 이제 바로 이건데요. 그 미국 하버드 의대에 이제 킬머 맥컬리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960년도에 그 후반에 호모시스테인 요증을 가진 2명의 어린이가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한 사례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조직 검사를 했더니 그 심각한 동맥경화증을 알았는데 그 플러그 내에 지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동맥경화증의 원인은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있으면서 지방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온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호모시스틴이라는 거를 이제 이론을 얘기를 했죠. 말 그대로 호모시스틴이 높은 다음에 혈관벽이 손상이 와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거기에 이제 복구한다고 이제 붙는 거죠. 그러면서 동맥경화증이 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콜레스테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호모시스틴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발견했던 분이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이 이론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하버드에서 쫓겨나요. 그러다가 20, 30년 후에 다시 하버드로 옵니다. 이 사람 이론이 맞기 때문에. 역사는 그렇더라고요. 이 영양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존의 이제 주류학과 항상 부딪히기 때문에 결국은 정통학에서 인정을 못 받게 되면은 그 항상 인정 못하면서 퇴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분들이 결국은 나온 거고, 이분들이 본인 인생은 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분의 이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호모시스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음식성 메티오닌이 간에서 탈메틸화되면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얘는 독성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맥 내피 세포에 독성을 줘서 그 혈관벽에 이제 플러그를 형성시켜줘요. 그러면서 콜레스테롤이 붙으면서 동맥경화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맥경화증, 뇌졸중, 치매, 심근경색인데 그 원인은 뭐냐? 바로 엽산, 그다음 비타민 U, 12 결핍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것들 결핍률이 많아지냐? 바로 이제 이런 다양한 음식들, 뭐 서구식 식단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섭취량이 줄어들어서 이제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모시스틴 이제 대사 과정인데요. 말 그대로 메티오닌이 이렇게 탈메틸화되면서 이제 관해서 이 호모시스틴이 생기는데 얘를 없애주는 게 뭐냐? 바로 비타민 B12, 이 폴레이트, 엽산, 그다음 비타민 B6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얘를 빨리빨리 이렇게 대사를 시켜주면은 우리 몸의 혈관벽에 손상이 없어요. 근데 얘를 대사를 못 시켜주고 얘가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혈관벽에 손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병들, 이 뇌혈관에 손상을 오게 되면은 뇌졸중이 오게 되는 거고, 이 말초혈관에 손상이 오면은 뭐 차가운 거나 뭐 손발저림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 중에 하나죠. 실제 이 호모시스틴이 높게 되면은 이 신경,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이런 병에 이제 손상을 준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작은 혈관들, 뇌혈관이 작은 데서 이제 뭉쳐지기 때문에 뇌졸중, 이런 심장혈관들 여기도 똑같이 손상을 주게 되면은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죠. 재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임산부들이 임신을 하고 나서 계속 기형아 출산을 하고 다운 증후군을 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럴까 해서 이제 참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전자 MTHFR677CT라는 이제 이 유전자 이상인데, 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호모시스틴이 그냥 무조건 높아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그 동맥경화증이라든지 뭐 뇌졸중의 이런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을 엽산하고 비타민 B12를 1mg 이상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떨어뜨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혹시라도 임산부들이 뭐 유산 경력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 뇌졸중이라든지 치매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호모시스틴 검사를 꼭 해보세요. 그리고 높으면은 유전자 검사도 한번 해봤어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상 적용으로는 결국은 이제 호모시스틴은 혈관벽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 혈관벽의 손상에 관련된 이제 이런 심혈관 질환이 이제 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 지난번에 한번 강의는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이 3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콜라겐 합성. 우리가 이제 콜라겐이라고 해갖고 여기 있죠. 근육이라든지 다양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거.
그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 콜라겐이에요. 우리가 음식 먹는 콜라겐을 암만 먹어봤자 위산에서 분해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비타민C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생성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거. 우리가 백혈구라든지 뭐 다양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바로 비타민C예요. 그리고 비타민C는 우리가 부신, 필요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기능이 어디예요? 부신이잖아요. 이 부신 기능을 좋게 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C하고 B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력한 항산화 작용. 활성산소로 인해서 내 몸이 손상되는데 그 손상을 예방해 주는 게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은 피로감이에요. 부신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얼마 전에 오신 분이 이제 피로가 너무 심해갖고 어디 병원에서 부신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정상이더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이 대학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뭐냐면 혈액검사예요. 혈액검사에서 이 부신에 관련된 호르몬이 나올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거의 뭐 진짜 움직이지도 못해요. 손도 못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능학적인 부신 기능의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타액 검사를 통해서 이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단계는 바로 이 피로 같은 이런 증상들이죠. 그리고 이런 관절통, 뭐 이 빈혈, 월경불순 뭐 이런 멍이 들었을 때도 그런 증세들이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들 보면은 이런 그 십자군 원정 때 이 문제가 됐던 사건들, 영국 해군이 싸우지도 못했던 그 문제점 바로 비타민C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비타민은 부족해도 사람이 안 죽는데 유일하게 그 부족하면 사람이 죽는 게 뭐냐면 바로 비타민C예요.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 말 그대로 밤새도록 PC방에서 젊은 친구가 이 PC를 열심히 하다가 결국 갑자기 급사해요. 왜 그러냐? 부신 기능이 안 좋아져서 결국 부신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로 비타민C가 부족하기 때문에서 부신에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밤새도록 일을 하거나 뭐 계속 과로를 하게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옆에다가 비타민C를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뭐 식사도 하면서 비타민C를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공한 나라들은 대부분 비타민C를 충분히 먹었다는 거. 특히 추운 나라, 그럼 에스키모인들은 어떻게 했냐? 바로 이 사냥을 할 때 동물에 있는 부신을 먼저 꺼내서 먹어요. 그 부신 속에 비타민C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임스 린드 사건인 거고요. 이 우리 몸에서의 노화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비타민C가 부신에 굉장히 제일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부신에서 이제 그 비타민C 함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은 내 몸은 피로도 더 많이 쌓이게 되고 기운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는 어렸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 더 영양제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도 옛날에는 살이 잘 쪘죠.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살이 덜 쪄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소화 기능들이 세포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충분하게 이제 영양 섭취를 해줘야 돼요. 영양 섭취를 안 되는 거는 영양제 섭취로 이제 해결을 해주라는 거죠. 그런 게 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질병들이 오게 되는 거죠. 당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젊었을 때 당뇨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당이 높아져요. 그건 바로 그 췌장 속에 있는 비타민C 농도가 떨어지면서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외부에서 결국은 이 그 비타민C를 충분히 먹고 이 혈당이 높게 되는 상황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혈당이 높으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계속 분비를 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 한계가 되면 더 이상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당뇨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생활이 왜 그 당지수가 낮은 현미라든지 잡곡으로 바꿔야 되는지가 바로 그렇고, 밀가루라든지 설탕 이 섭취량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해요. 이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돼갖고 혈당이 잘만 유지되면은 이 노화되는 과정들이 그래도 적은데, 만약 인슐린 분비가 적게 돼갖고 결국은 당 수치가 계속 높게 되면 우리 몸은 노화도 빨리 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심혈관 질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소듐 아스코베이트 형태는 이거는 수용성인데 상관없는데, 칼슘 포스포리피드 콜레스테롤, 이게 혈관벽에 붙어 있는 아세로머라고 해갖고 비용해성 물질이에요. 이걸 가지고 비타민C가 가게 되면은 얘가 칼슘을 끌고 가서 수용성으로 바뀌고 나트륨 포스포리피드 콜레스테롤이 떨어져 나면서
이게 용하게 돼서 혈관벽에 있는 콜레스테롤, 동맥경화증을 막아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왜 이런 동맥경화증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제 그 비타민 C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이런 게 생길 때는 뭐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순차적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수면 운동 영향인 것 같아요. 이 수면 잘 자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영양이 거기 사람들한테 필요한 극소수 영양제만 가지고 해서 내 몸을 만들어야 되지 안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감기, 우리가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사람들 병원에 와서 감기약 처방받습니다, 사실. 근데 감기약 처방받아도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감기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고. 근데 최근에는 감기약을 먹어도 2주일, 안 먹어도 2주일이 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면역이 더 나빠졌어요, 옛날보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옛날보다 회복률이 훨씬 더 나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몸이 안 좋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가? 감기는 바이러스입니다. 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결국은 염증방을 통해서 감기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호가 오게 되면 결국은 휴식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이런 거를 먹으면서 이겨내줘야 돼요. 그리고 증세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감기약을 먹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병원에 와서 사실은 그냥 약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항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고 뭐 항생제 내성 뭐 다양한 문제점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그래서 외국에는 어떻게 치료하냐?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하고 비타민C를 처방해요. 그러면서 이제 감기를 좋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탐식세포가 이제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데 비타민C 농도가 높을수록 이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능력이 훨씬 더 증가한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감기 질환이 있을 때 이 바이러스가 계속 뮤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C를 계속 수시로 줘서 얘 뮤테이션을 막아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 막 감기에 걸릴 땐 평상시 비타민C를 한 6g 정도 먹지만은 감기에 먹을 땐 거의 한 30g까지도 먹어요. 수시로 놓고 1시간이나 2시간에 하나씩. 그렇게 그래도 안 되면은 비타민C 주사까지 맞고. 근데 제가 감기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근데 병원의 의사들은 감기에 노출이 잘 됩니다. 왜 그러냐? 환자분들이 오니까. 얘 전염을 시키잖아요, 막. 근데 그거를 이기려면 결국 스스로 나름대로 이제 보관책이 이제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보통 2013년부터는 거의 비타민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맞아요. 그러면서 내 몸을 이제 유지시켜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내장인 같은 경우에 이 뒤에 있는 그 방수 뒤에 있는 비타민C 농도가 떨어졌을 때 결국은 백내장이 잘 온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눈도 결국은 활성산소로 인해서 눈이 이제 손상이 오기 때문에 요새 최근에 뭐 망막변성부터 황반변성부터 눈질환이 많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냐? 결국은 그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재작년인가 벌써 몽골을 갔더니 몽골 사람들은 치력이 4.0인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좋은 거만 보고 멀리 보니까 진짜 눈이 좋더라고요. 실제 우리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결국 환경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거를 노출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안 좋아지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그때 제 아시는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물의 어떤 방송이나 기사 보면은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들은 참 머리가 영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더 이상 안 먹잖아요. 아프리카 사파리를 가면은 진짜 그래요. 저희 사파리를 저희 아프리카 학회를 갔다가 우연찮게 이제 아프리카 관광을 한번 했는데 5가지 동물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사파리가. 그때 이제 사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들 나오는데 근데 정말 사자 앞에다 내려주는 거야. 겁나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바로 옆에 사자인데 어떻게 거기다 딱 내려놓고 가서 보래요. 만져도 보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보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했는데 근데 사자가 진짜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사자는 배가 부르면은 다른 데 공격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저희 아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들이나 이 동물들은 머리가 똑똑한데 왜 인간은 보면은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잖아요, 맛있는 거를. 근데 그 차이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 고깃집에서 크는 개들 있잖아요. 개는 정말 토실토실해요.
집에서 크는 개들도 토실토실하고. 왜 그런가? 말 그대로 맛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 원시인데 보면은 날 걸로 먹잖아요. 양념이 없잖아요. 그럼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는 맛있는 음식들이 계속 나오니까 더 먹게 돼서 배가 부른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더 나빠지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 눈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질병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안 좋을 때는 비타민 A를 먹어주는 건 괜찮아요. 그럼 왜 그래요? 눈 건강에 꼭 도움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루테인 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이렇게 이제 그 젊었을 때는 아스코베이트 환원형이 많아요. 나이가 들게 되면서 결국은 디하이드로 아스코베이트 산화형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산화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피부예요. 피부만 보더라도 확실히 알아요. 젊었을 때 피부하고 나이 들어서 피부가 또 달라지고 다양하게 우리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결국은 항산화제가 결국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비타민 C 어떤 게 좋은 비타민 C냐? 많이 얘기 나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는 요새 하나 정도는 먹는 거죠. 자기한테 맞는 걸 먹으시면 돼요. 말 그대로. 천연하고 합성 얘기 나옵니다. 천하고 합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비타민 C든지 모든 거는 대부분 합성이에요.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럼 천연 비타민이라는 건 뭐냐? 바로 과일과 채소 그 자체를 먹을 때를 천연 비타민이라고. 근데 파는 사람들은 뭐 천연 비타민입니다. 이거 드세요 막 하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합성 비타민은 뭐 속이나 뭐 이런 데서 했다고 하는데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사실은 그런 데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추출을 이제 하지만은 그 공정 과정 중에서 합성적인 과정들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 비타민C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는 게 뭐 1g 속에 뭐 한 100ml나 200ml밖에 없어요. 1g 속에. 그럼 나머지 800ml는 뭐냐? 다른 부용물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거는 사실은 우리가 비타민C를 얼마를 먹을지에 대한 거를 정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환자가 아니라 일반인 분들한테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 6g 정도 복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2g씩 3번 정도 아니면 2번 정도 먹으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약하고 분말의 차이가 있어요. 알약은 그 첨가물이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비타민 C 분말은 100%라는 거. 그리고 어떤 비타민 C가 좋냐 하면은 말 그대로 그 전 세계 비타민 시장은 두 군데예요. 영국산하고 보통 이제 그 중국산. 그래서 이 원산지 표기가 돼 있는 거는 영국산이고 영국산 DSM이라고 하고 원산지 표기가 안 된 거는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